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시간이죠.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님 오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얘기할 사건이 신상 공개된 사례범이요. 권재찬. 간단히 사건 개요부터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권재찬, 그러니까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A씨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 원을 일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A씨는 과거에 지인을 통해서 권재찬을 알게 되었고 서로 식사도 가끔 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사건에서 특이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권재찬은 A씨를 살해한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네.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합니다. B씨는 권재찬과 10여 년 전에 인력사무소를 통해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예. B씨는 직접 A씨 살해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A씨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공범 살해 이유에 대해서 권재찬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A씨도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경찰은 계획적인 범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 의원님, 네네. 권재찬 사진 보셨죠? 네, 맞습니다. 전 이런 신상 공개하는 사진은 보기 싫은데 어쨌든 예, 예. 예. 이 사람이 이전에 교도소를 하시는 드나들었던 전과자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범죄 하나하나가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무시무시한 범죄인데요. 예. 92년에 강도 상해를 저질렀습니다. 강도 상해라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 돈을 뺏기 위해서 폭행을 하고 그 폭행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가 다치는 범죄인데요. 예. 92년에 이 강도 상해로 6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에서 6년 받았으니까 98년에 출소했을 거잖아요. 예. 근데 98년 출소하자마자 특수 강도 강간이란 범죄를 저지릅니다. 예. 이거는 특수라는 게 앞에 붙은 게 흉기를 들었을 예. 수도 있고 예. 2인 이상이 같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강취할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이 그 당시에는 강간의 객체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예. 그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형이 떨어져요. 이게 5년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동종전과라는 강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형이 5년 나오는데 예. 이 형이 5년 사는 게 2002년 10월에 출소하는데 예. 그 뒤에 또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2003년 1월 4일, 네. 1월 4일 날 범죄를 저지르니까 사실 출소한 지 또 석 달 만에 이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전장포에 들어가서 돈을 하는데 현금 12만 원 그리고 10만 원짜리 수표 2장 즉 32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또 이 범죄 이후에 밀항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강도 살인을 숨기기 위해서 뺑소니를 2건 만들어서 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잡혀 들어오는데 1심에서는 이 권재찬 사실 무기를 선고받지만 2심에서 형이 15년으로 감경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감경되는 이유가 공범이 있었는가 봐요. 강도살인도. 예. 그래서 공범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좀 무기징역을 선고하기에는 좀 주저한다. 이런 양형의 사유가 나와서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 그래서 15년형을 받고 출소한 지 만 3년 만에 또 두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앗아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승 의원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박 변호사님 네네. 재범 위험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인데 자꾸 이 사람을 이를테면 이런 가능성이 높으면은 네네. 어쨌든 좀 잡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3년에 강도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저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예. 통상 원한 관계에 기인한 살인을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해서 초범인 경우에 징역 15년 전후를 선고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금전 목적 살인, 이른바 비난 동기 살인으로서 권고 형량 자체가 더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1992년에 강도 상해죄를 범하고 출소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998년에 특수 강도 강간죄를 저지르고
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03년에 강도 살인죄 등을 저지르게 됩니다. 누범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장기에 2년을 가중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더군다나 범행 이후에 외국으로 도주한 상황까지 발생했죠. 어떤 감경 요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보다는 훨씬 높은 형이 선고되어서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승 의원님 이렇게 네네. 제법 교도소 들락날락했는데 뭐 교화 효과는 뭐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보니까요. 네네. 그럼 뭐 판결도 법의 심판도 제대로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권재찬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저질렀는 게 사실 금전을 강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예. 강도 살인죄가 성립되고 두 번째 살인도 지금 저 범죄를 저지른 살인도 사실상 그 신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난 목적 살인이 돼요. 그래서 예. 권재찬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형벌이 선고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과연 과거에 이 사람이 적어도 강도를 3번 저지르고 그 강도에 대해서 성폭행도 저지르고 그 성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살인죄까지 저질렀고 외국에 밀항한 사람을 과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게 세상 밖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내어보내는 게 맞느냐. 예. 적어도 이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출소하기 전에 정확하게 재범의 위험성을 측정해서 사회에 나오기 전에 뭔가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예. 이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전자발찌 차고 세상에 나와서 무고한 생명을 2명이나 빼앗던 사건을 목도했고 지금도 강도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감경돼서 15년 만에 살고 나와서 만 3년 만에 또 다른 생명 무고한 생명 2명의 생명을 빼앗아갔다면 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봐서 정말로 위험한 범죄자들이 과연 이런 형태로 세상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 이건 대통령 후보자들께서도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예.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네. 이번에는 그럼 뭐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살인 자체만으로도 초범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했죠. 기존의 양형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어제 판결 나온 거 있었죠. 그 제주도에서 동거하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네네. 40대 남성 그리고 공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 선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제주 옛 동거녀 중학생 아들 살해 사건의 피고인 백광석, 김신남에 대해 어제 1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재판부는 백광석에게는 징역 30년, 김신남에게는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발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이 살인을 공모하고 범행 중 피해자 집 주변을 탑사하기도 했다면서 계획적 살인 범행 자체는 인정했습니다만 양형 기준상 잔혹한 수법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몸집이 커서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지도 않는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유족들은 약한 처벌이 내려진 것에 울분을 토하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승 의원님 지금 박 변호사께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 기준 가지고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는 뭐 담당 판사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던 부분이라서 사실 예. 저희 법조인들도 뭐 법원의 판사에 대한 비난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고 판결에 대한 비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덩치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범죄자가 아니다. 이 공포에 쌓이면 1m 80이 됐건 1m 90이 됐건 100kg가 됐건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느꼈을 때 공포와 그 사람이 느꼈을 참담함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범행이 취약한 범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이 아니라 유기징역형으로 간다는 게 선뜻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 제가 판단하는 거는 사형제도가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그 중에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형이 무기징역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판사들께서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무기형보다는 조금 더 낮은 유기형 쪽으로 내려가서 판단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도 있고 사실 이 두 사람의 나이를 생각하면 무기나 30년이나 27년이나 사실상 이 사람이 형기를 살고 나오는 정도의 영역에서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예. 예. 그
범죄가 저질러졌을 당시의 비난 가능성, 그 비난 가능성에 합당한 형을 생각한다면 예. 적어도 사형이 어려웠다면 무기징역 정도는 고민해봐야 될 것이고 이런 형은 우리 항소 사유가 되니까요. 검찰에서도 검찰 스스로 사형을 선고했는데 유기징역이 나왔을 때는 공고 형량에 못 미쳤으니까 구형 형량에 못 미쳤으니까 적극적인 항소를 한번 해보는 것을 고려하는 게 어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잔인한 살인 사건 요거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의미 있는 법안 통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어제 열렸는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간단히 내용 좀 추려주시죠.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제적 의원 295명 가운데 17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실 4.3 사건법은 지난 3월에 전부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미 위원회 설치, 피해 신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공동체 회복 지원 등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에 더해서 위자료 등의 지원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후속 입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통과로 내년 3월부터 5년 동안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1인당 최대 9천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벌써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이미 1,810억 원이 편성된 상황이고 사망자,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1인당 9천만 원, 후유장애 피해자나 수영인은 피해 정도에 따라 9천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승 의원님, 그런데 네네. 이 제주 4.3 사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 사건이라고 하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국가폭력 사건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던 그 해방 후에 미 군정기인 1947년부터 한국 전쟁 종전 이후인 1954년까지 정부와 그 당시에 남아있던 좌익 세력 사이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국가가 그 좌익 세력을 그 당시에 잘 선별해서 그 좌익 세력을 이제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 제주 사건 중에서 정말 무고한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무력 충돌을 통해서 사망이나 그다음에 그 다치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국가 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가는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 제주 4.3 특별법과 실무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실무위원회 이후에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4.3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이 점 특별법이 급진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자,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보상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개정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숙제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던데요. 특히 유족들은요. 희생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과적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뒤틀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상 혼인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전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무효로 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더더군다나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전에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출생신고도 무효로 봄이 원칙이죠. 이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혼인관계 특례, 출생신고 특례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차후 입법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승 의원님 말씀 간단하게 10초 내에서 해주세요. 저도 뭐 100% 저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는 대한민국 역사 안에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국가폭력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의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